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을 알아보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네요. 제가 연초에 영상을 올리면서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예상을 했죠.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를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는 곳인데, 지난 한 40년 동안 이용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해 보면 한 번 가면은 한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한 달에 몇 번 안 가니까. 그리고 장보 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6만 원, 7만 원 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대파 한 단에 2,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비싸졌다 라고 생각하고, 어디 길에 가다 보니까 리어카에서 대파 2단을 1,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왔습니다. 이 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됐던 고물가 시대가 오는지 겁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전선동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소재를 제1교포 북송 사업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 사회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국군 포로 송환을 우리 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1교포 북송 사업입니다. 제1교포 북송 사업은 이거 북한 정권과 일본 정부가 짜고 어떻게 보면 제1교포들을 속여서 북쪽에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정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이 선전선동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교포, 또 요즘은 이제 동포라고 많이 부르죠. 예전에 이제 교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용어를 교포, 동포 좀 섞어서 쓰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좀 이상하지만 제1교포 북송 사업 다 아시죠? 1959년에서 1984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3,339명이 북으로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거를 귀국 사업이라 그럽니다. 해외에서 차별받으면서 사는 우리 민족을 귀국시켰다 해서 귀국 사업이라고 부르죠. 초기 2년간, 그러니까 1959년 12월에 시작이 됐는데 59년, 60년, 61년 요 초기 2년간 전체 인원의 80%가 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93,339명의 80% 수준인 7만 5천 명이 그 북송이 됐는데, 1967년까지 하고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해서 1968년에서 1970년까지 3년 동안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재개가 돼서 1984년까지 북송 사업이 계속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참 어처구니도 없게 1971년에서 1984년 사이에 북송된 교포만 하더라도 4,700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80년대 중반이면요, 요전 그 한중일 동아시아 3국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그렇게 그 번영을 구가했는데, 거기 사시는 교포 중에서 속아가지고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북으로 간 사람들이 4,700명이나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전선동이 무서운 거죠. 그 당시 북송을 재개하려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걸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중단이 됐는데, 일본이 그걸 무시하고 1971년에 다시 재개를 했죠. 뭡니까? 한국을 우습게 여긴 거죠. 지금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참 강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선동.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이 북송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본 적십자사가
소위 이제 귀국 신청자, 그러니까 북송 희망자를 그 조사했을 적에 신청을 받았을 때 약 14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일본인처 1831명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북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14만 명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간 사람은 93,339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안 간 사람이 4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한 30%, 한 3분의 1 정도는 신청을 하고 마음을 돌려서 안 갔습니다. 93,339명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가 한 223개 정도 됩니까? 그 중에 인구가 5만 명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소멸 가능 지역 뭐 이런 발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9만 명이 넘는 숫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223개 지자체 중에서 2개 지자체의 인구가 몽땅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업을 일본 정부하고 북한 정권이 짜고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북송 사업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는 우리 제일교포가 한 2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살기 위해서 거기 일제시대 때 건너가신 분들도 있고 징용으로 끌려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 200만 명에 대해서 메가더 사령부가 귀국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싶었겠죠. 그래서 많이 돌아오고 한 60만 명 정도 남았는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이 60만 명이 제일교포가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쟁 때에 우리가 일본에 합병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전부 다 국적이 일본이었죠. 근데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국적을 인정 안 한 거예요. 결국은 그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준 거죠. 너희들은 앞으로 세워질 한국의 한반도에 세워질 정부의 그 국민들이지 일본 국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국적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6.25 전쟁이 그 후에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전란을 피해 가지고 또는 가난을 피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말이 되면은 70만에서 80만 명의 제일교포가 일본에 있었던 걸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고향이 남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의 북한 지역에 계시던 분들은 강을 건너가서 만주 지역 가서 살고 남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만주로 가지 않고 거꾸로 이제 일본으로 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일동포의 대부분은 남쪽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본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전쟁 끝나고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니까 대부분 이제 빈곤층으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2등 시민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조선징이라고 놀림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민족 감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격앙되고 생활도 힘들고 격앙되고 반일 감정이 강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70만 명 내지 80만 명이나 되는 제일교포를 아닌 말로 먹여 살리자니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강제 추방을 할 수는 없고, 북한은 전후 복구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만 명 가까운 제일교포가 북쪽으로 가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있던 조선족이 더 많은 숫자가 북한으로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에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실패를 하면서 뭐 몇 년 사이에 3천만 명이나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 두만강을 건너서 거꾸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 중에는 일부 중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후복구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어요. 이게 맞아떨어진 거죠.
일본 사람들은 제1교포를 내보내고 싶고,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은 사람이 더 필요했고, 이제 이게 맞아떨어진 거죠. 한국은 어땠냐? 한국은 반대했습니다. 예, 반대를 하고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영주권은 인정해라. 국적은 없지만 영주권은 인정해라.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선에서 우리랑 이제 타협이 된 거죠. 그래서 1957년서부터 일본과 북한이 적십자사를 내세워 가지고 귀국을 원하는 제1교포는 북한에 받아들인다 라는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 주선을 국제 적십자사가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커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1교포의 귀국을 받아준다 라고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배가 1959년 12월에 출발하는데, 그 전에 예정돼 있는 거를 한국 정부가 하여튼 그 출항을 이제 저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항구가 니카타 항인데, 일본 서해안 약간 북쪽에 있는 조그만 항구입니다. 거기가 이제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출항을 하는데, 거기 적십자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폭파시키자 해가지고, 뭐 지금 보면 일종의 이제 테러지만은 그 공작원을 대규모로 보내는데, 1959년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도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뭘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뭐 세련되게 교육을 시켰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술집서 그런 계획을 떠들고 이러다가 경찰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니카타 적십자센터 테러 미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 일로 일본 사람들이 그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상을 갖게 됐죠. 야, 저 사람들은 뭐 공작원 수십 명을 보내서 우리 건물을 폭파시키려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결국은 그때 사망한 공작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로 실패했지만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해서 그분들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북한 사이에 북송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타결을 보니까 조총련이 나타나서 선전선동을 하고 북송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1959년 12월 14일 날 1차 북송단이 니가타항을 출발합니다. 97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북송하면은 북한의 그 선박 만경봉호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때는 그 북한도 돈이 없었는지 소련 상선을 빌려서 싣고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배 안에 타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항해는 아니었는데, 지상낙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선전하면은, 가면은 무상교육을 시켜준다, 무상의료다, 치료다, 무상주택이다. 자, 집 공짜로 줘, 아프면은 공짜로 치료해줘, 그 다음에 대학도 보내줘. 그 당시에 제일 교포 중에서는 대학 진학한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은 배 타고 가면서 나는 이제 가면은 무슨 뭐 김일성 대학에 입학할 거야, 그런 어떤 꿈에 젖어가지고 배 타고 이제 갔는데, 그때 나온 게 지상낙원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낙원은 뭐 우리가 지금 일반 명사로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 당시 교포들 사이에서는 지상낙원 하면 북한. 그래서 거꾸로 이 천국 뭐 이런 용어를 북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상낙원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그냥 뭐 목청껏 소리 높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에 부른 거죠. 그 후에 북송선은 이제 만경봉호로 대체가 됐는데, 이게 뭐 한 척이 아니라 뭐 몇 호 여러 척이 있습니다. 1984년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서 교포들을 북쪽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 만경봉호가 참 재밌는 게,
2018년 그 동계올림픽 때 그 뭡니까? 예술단인가요? 북한 예술단원들을 싣고 강원도 속초항에 입항을 했죠. 물론 그 전에도 2002년도 아시안 게임 때도 응원단을 싣고 뭐 미녀 응원단이다 하고 싣고 부산항에 입항을 했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원이나 또는 단원을 속초나 부산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만 왜 하필이면 만경봉호냐 이거예요. 예. 이거를 보고 이 입항을 만경봉호의 입항을 허락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북송 교포들이나 그 친척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들의 그러한 북송 사업을 우리 정부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거부하고 다른 배로 보내라 라는 좀 우리의 격을 지켜야 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뭐 수많은 북송 교포가 있지만은 그때 1962년 북송선에 지금 북한의 집권자 김정은의 친모인 고용이가 거기에 탑승을 하죠. 그래서 고용이는 1952년생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한 10살 때 북송선을 탄 거죠. 또 일부 증언에 의하면 고용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목포에서 태어났다가 뭐 일본으로 갔다. 그런 얘기 증언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확인은 못했고요. 아무튼 62년에 북송선을 타고 고용이가 간 북송 제1교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차로 갔던 사람들이 청진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했던 지상낙원하고는 전혀 틀리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그때 이제 북한 주민들이 환영 인파로 나왔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양말을 안 신는 사람까지 있고 옷차림이 너무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려가지고서는 대기하는데 점심을 주는데 점심도 너무 초라했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실망했다. 거꾸로 환영 나온 북한 주민들은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일본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박해만 받던 사람들이 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 옷차림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놀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참고 자료를 보시죠. 그러니까 니가타항이 요 근처입니다. 일본 서해안에 약간 뭐 중부라 그럴까 북쪽이라 그래야겠죠.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항지가 어딘가 하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그 만에 있는 청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84년에 북송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북송선은 니가타항을 떠나가지고 청진으로 갔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니가타항에서 소련 상선을 타고 이제 북송단이 출발하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환송인파죠. 친인척들이겠죠. 하고 이 니가타항 뭐 그 50년대 말이긴 하지만은 좀 허름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예, 이렇게 그 모습이고 이거는 한 그 60년대 정도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 만경보호로 이제 들어온 거죠. 북송 교포들이 들어오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는 뭐 했냐? 극렬히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뭐 그 당시에 자유당 정권 때니까 뭐 강제동원한 무슨 이 관제 시위였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시위가 북송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기 참가한 분들이 진짜 그 교포들의 북송에 진심으로 반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의 모습이고요.
이건 불과 몇 년 전 얘기죠. 이것도 북송 반대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동해안에 도착한 탈북자든 이탈자건 하여튼 주민들이 있는데 북한 주민이 있는데 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북으로 보내버렸죠. 북송을 시켜버렸죠.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 민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그런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 그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김정일하고 같이 찍은 고영희 모습이죠.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영희 모습이고, 고영희는 북한에 건너간 후에 무용수를 했죠. 요 두 사람 중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고영희입니다. 고영희고, 이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김일성이가 같이 살던 성혜림이, 즉 김정남의 어머니를 버리고 이제 고영희를 취했죠. 요거는 그 김정은하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이라고 하는데 합성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옷하고 요 사진의 옷하고 요 사진의 옷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 고른 모습도 똑같아서 이건 합성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고영희는 김정은의 생모입니다. 2004년에 사망을 했죠. 그런 북한에 간 제1교포들, 북송 제1교포, 또는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귀국 제1교포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가서 일본에서 받은 차별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1교포다. 그러면 이제 째포, 그러니까 제1교포 약칭으로 제포. 근데 그걸 비하적으로 째포. 아직도 이런 그 용어를 쓰시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최근까지도 보면 그 사람 째포였어. 뭐 이렇게 또 심지어는 쪽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일본 사람들 쪽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 간부로 올라선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일본에서 돈 가져다가 갖다 바치면 뭐 직책 좀 주고, 그래서 대부분은 일본에 있는 부모, 형제, 그러니까 친척들이 보내는 송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북한 주민보다는 대부분 이제 잘 살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2000년대 들어오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다 돌아가셨고, 형제분 같은 경우엔 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고, 그러니까 돈 보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 그러는 대량 아사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더 이상 송금이 안 되니까 일부 2세 그 북송 교포들, 뭐 거기가 어렸을 때 북한에 갔다던가 아니면 북한 가서 거기서 출생한 애들은 우리로 치면 거지, 꽃제비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북송된 교포의 3분의 1가량이 숙청됐습니다. 저기 산골로 추방이 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추방이 되고 항상 그 감시에 그 눈초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북송교포 중에서 탈북한 사람을 보면 김행일 선생이라고 있어요. 1941년생이니까 이제 벌써 8순이 넘으셨죠. 이분은 만 20살 때인 1961년에 북송됐다가 어디 지방에 배치됐는데,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 간지 1년 만에 이거는 아니다.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라는 걸 느끼고서는 1962년에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1년 만에 딱 파악하고, 뭐 젊었을 때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을 했어요. 그때는 뭐 중국을 통해서 탈북할 생각은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의 조총련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갔다가는 무슨 그 피해를 볼지 모른다 해가지고 한국에 계속 남으셔서 이 북송교포의 비참한 삶, 그 다음에 북송 사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하고 규탄을 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는 유명한 유튜버이자 탈북민이죠. 평양의 어항이라는 책을 썼죠. 이게 사실은 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대통령 부시가 대통령일 때 이 그 백악관에 초빙돼가지고 강철한 씨는 부시하고 이제 면담을 했죠.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주성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한 60 정도 되셨을 텐데 16살인 1976년에 이제 북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쯤. 76년도 굉장히 일본도 잘 살 때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고생을 한 30년 넘게 하시다가 결국은 탈북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 사십니다.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작가로도 좀 활동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고 일본서는 또 거꾸로 유명한 분인데 가와사키 세이코 죄송합니다. 에이코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한 80 정도 되셨어요. 이분은 17살 때 여성분인데 혼자서 사회주의 조국 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그리워서 북송했다가 그 4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60 나이에 탈북을 해서 일본에 정착하셨어요. 이분은 지금 북송 사업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활동을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과 함께 굉장히 맹렬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렸고 이게 번역돼서 나왔어요. 요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기막힌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거기 가니까 생활이 뭐 형편이 없죠. 일본서도 못 살았지만 그 수준도 못 되게 훨씬 못 미치게 사니까 이분들이 좀 긴가민가 하면서 북송된 분들은 그 일본을 떠나기 전에 친척들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첫 편지를 보낼 적에 가로쓰기로 보내면은 진짜 내 본심을 말하는 거고 세로 쓰기로 보내면은 이거는 본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알아들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김일성 장군님의 배려로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쓰면서 세로로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세로로 편지를 쓰면은 그 받아본 분들이 이 말은 다 거짓말이로구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구나. 그렇게 차렸고 또는 우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표 뒷면에다가 아주 짧은 글을 깨알같이 여기 오지 마라. 그렇게 써서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런 약속이 없을 적에는 여기는 지산 천국이다. 그래놓고 북한이 얼마나 잘 산지를 한참 설명하고 얼마나 잘 사나 하면은 아가사키 시처럼 잘 산다.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읽은 분들이 아가사키라는데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일본서 제일 가난한 도시라고 합니까? 아주 가난한 도시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빈민가가 많고. 그러면 이렇게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못 사는 거로구나. 뭐 하여튼 이런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째포다, 쪽발이다, 뭐 그런 놀림을 받고, 심지어는 왕따돼서 어린애들은 학교 가서, 북한 학생들한테 얻어맞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고 가난하게 살고, 감시받고, 그러는데 결국은 3분의 1가량은 수용소로 끌려가고 두메산골로 추방당하는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많이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추산은 안 하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그 북송 제1교포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야지 어떻게 9만 명이 넘는 교포가 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제 추산 인원이 2만 명입니까? 고생하다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당연히 교포들을 속인 조총련을 동원해가지고 선전선동하고 강요하고 막 집까지 뭐 매일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신청서를 들고 여기다 사인하라 그러고. 이제 그런 북한 정권이 이제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제1교포를 보내면서 남한 정부하고 협상해서 너희가 받아들여라 하면 몰라도 어떻게 공산주의인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그 교포들을 보냅니까? 이게 일본은 잘못한 거고요. 이거는 책임을 저는 일제시대 때 우리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건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민 단체하고 또 일본 사람들, 양식 있는 지식인들하고 합쳐가지고 계속 일본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이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요. 이런 이제 남한 정부는 저는 그 당시에 우리도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 반대를 공작원을 수십 명 보낼 정도로 저는 뭐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개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배 타기 직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한 3분의 1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강요나 처음에는 이제 선전선동에 속아가지고서는 신청서를 작성했다가 좀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해가지고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안 갔단 말이죠. 예. 그런 인원이 신청자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제공한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혹하는 그 어떤 그 유인책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50년대 말에 일본도 힘들게 살았는데 전쟁 끝난 지 몇 년 안 된 북한이 잘 살아야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남한으로 고향이 남한인데도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으로 뭐 남한에 가면 거지만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온 거예요. 근데 거꾸로 북한은 선택한 겁니다. 속아가지고. 근데 일본이 뭐 그 당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잘 살았겠죠. 남한이나 북한이랑 무슨 차이가 있었겠어요. 남한으로 가기는 끝까지 거부하면서 일본에서 사는 것도 또 거부하면서 북한까지 갔다. 저는 그거는 개인의 판단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히틀러가 1932년에 집권을 할 적에 선거에서 32% 내지 3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1당이 되죠. 나치당이. 그래서 이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그 나치당 그 당수인 히틀러를 수상으로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을 하니까 이제 대통령직을 그 히틀러가 없애고 자기가 이제 소위 이제 총통으로 번역되는 퓨어러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독일 국민들을 선전선동해가지고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그 어떤 전쟁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그런 선전선동에 속은 거예요. 그때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 같은 그 위험성도 있고 또는 그러한 히틀러가 싫어가지고 특히 유대인 중심으로 또는 그 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독일을 탈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전선동에 안 속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전선동의 결과 3분의 2는 거기에 속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3분의 1은 안 속은 거예요. 아니다. 거기가 그렇게 잘 살 리가 없다 하고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거 앞두고 별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냥 뭐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상식과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식과 양식에 의한 판단력. 예.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런 거고. 왜냐하면은 이 개인의 불행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상도 없어요. 나 이렇게 불행한데, 예. 나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해달라.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결국은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선전선동, 제가 선거를 앞두고 또 선전선동이 난무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그 주제를 한번 삼아봤는데 그 소재는 제1교포 북송사업. 결국은 선전선동에 속은 사람이 3분의 2, 예. 선전선동에 안 속은 사람이 3분의 1. 자,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